1996년 준서 씨가 고2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름방학이 돼서 친척집이 있는 전남 무안에 내려가기로 했던 날이었대요. 뭐 종종 혼자 잘 가던 곳이라서 이번에도 혼자 가기로 하고 이것저것 짐을 챙겼어요. 준서 씨네 친척집이 어디냐면 전남 무안에 있는 운남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꽤 먼 거리였대요.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무안터미널에서 내려서 거기서 또 마을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를 더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서 꿈을 대다가 늦게 출발하게 된 준서 씨가 무안터미널에서 운남면까지 가는 마을 버스에 막차를 가까스로 타게 됐어요. 다행이네, 탔네. 그 아무래도 막차를 탔으니 한밤중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마을 입구로 데리러 와달라고 삼촌한테는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막차가 불길하다. 근데 이 시골에 들어가는 차라서 그런지 버스 안이 텅텅 비어 있더래요. 무서운데. 그리고 승객은 단 2명. 함께 탄 아주머니 한 분이랑 준서 씨 뿐이었죠. 덜덜덜덜 달리는 버스 안에 차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정말 이렇게 창밖을 바라봤는데 가로등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깜깜해서 사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대요. 시골 깜깜하지. 근데 버스에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슬슬 맞아, 졸려.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준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줌마, 운남면에 도착하면 저 좀 깨워주세요. 걱정 말어. 이렇게 부탁을 드린 후에 마음을 푹 놓고 잠에 듭니다. 그렇게 꾸벅꾸벅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데 학생, 다 왔어. 어서 내려. 감사합니다. 버스에서 딱 내리고 슬쩍 뒤를 돌아서 보니까 차갑게 굳어있는 무표정으로 준서 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이상한 아줌마네. 참, 얘기 좀 무서워. 무섭다. 있나 보다. 그 순간 정신이 바짝거려요. 아, 그치. 삼촌한테 데리러 오라고 전화해야겠다. 이러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공중전화를 막 찾은 거예요. 근데 폰이 없구나. 저기 표지판 하나가 보이는데 뭔가 지명이 낯선 거예요. 이 마을은 친척집이랑 걸어서 20~30분 정도가 걸리는 망운이라고 불리는 마을이었습니다. 뭐야? 왜 내리라고 한 거야? 잘못 내린 거야. 그 순간 준서 씨가 어린 시절에 삼촌이랑 이 망운이라는 곳을 지나갔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대요. 준서야, 이 마을이 망운이라는 데인데 그 뜻이 뭔지 아냐? 몰라요. 뭔데요? 죽은 사람을 망자라고 하거든. 망자, 그렇지. 근데 그 망자들이 많이 보이는 마을이라서 여길 망운이라고 부른대야. 무섭지? 에이, 뭐예요, 삼촌. 에이, 하지 마요. 아이, 장난이요. 아, 우리 준서 이거 완전 쫄보구만이.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진짜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렇지. 주변을 막 이렇게 둘러봤는데 당황스럽고. 또 밤에. 집도 몇 채 없는 데다가 불이 켜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시골 무서워, 그럴 때. 아, 어떡하지? 그냥 빨리 걸어가야겠다. 준서 씨가 표지판을 확인하고 그냥 친척집이 있는 운남면까지 걸어가기로 다짐을 했죠. 어우, 무섭겠다. 근데 여기 지나가는 차도 없고 가로등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2차선 도로를 접어 걷고 있는데 우는 소리, 우는 소리. 우는 거야 소리가 좀. 여자 우는 소리. 어우 싫어. 어디선가 우는 듯한 그런 여자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준서 씨의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진짜 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와요. 고양이. 너 왜 울어? 울지 마. 여러분 아시죠? 원래 사람이 진짜 너무 무서우면 일부러 막 혼자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그러죠. 막 와 나는 안 무섭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준서 씨도 괜히 막 일부러 큰 소리도 내고 오버도 하고 혼잣말을 막 더하면서 도로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뭐가 보이는 거야.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아이 좋다. 아이 시원해. 샤워도 아니네. 하얀 건데 하얀 거. 뭔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느낌? 비닐 같은 게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날려다니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이미 혼자서 막 중얼중얼 대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혼자 막 계속 웅웅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뭐지? 고라니가 풀에서 뛰어다니나?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려고 준서 씨가 막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까 그 멀리 보였던 그 허연 정체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없어졌어? 소리는 들리는데 사라진 거예요. 뭐야, 비닐 날라갔네. 근데 그 풀을 가르는 소리는 계속 들려요, 귀에. 이거 진짜 사람 미치는 거야. 그리고 아까보다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서 씨가 아깝다. 더 빨리 걷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근데 네. 한참 들리던 그 소리가 쓱쓱.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안 돼. 그래서 무서워.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소리? 다른?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런 맨발로 뛰는 소리 아니야 이거? 거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뭐야?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너무 불안한 마음에 궁금한 나머지 준서 씨가 대열아, 보지 마. 소리가 나는 뒤쪽을 보지 마, 보지 마, 그냥. 천천히 돌아봤어요. 아까 그 흰 비닐이라고 착각했던 그 하얀 형체였어요. 아 이거 뭐야? 근데 그 하얀 형체가 2차선 도로 아스팔트 위를 너무 놀란 준서 씨가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뛰면서 몇 번씩 뒤를 돌아보는데 돌아볼 때마다 그 형체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까워지니까 점점 잘 보이기 시작해요. 얼굴과 새하얀 옷에 뭔가를 잔뜩 묻히고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맨발이 왜 이렇게 무서워? 소복이가? 진짜 준서 씨가 막 끌림을 다해서 막 달렸대요. 그 형체를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나 기괴했대요. 왜? 이 얼굴이며 막 옷이며 이곳저곳이 온통 피범벅인 거야.
수방법? 와 진짜 무서워. 그리고 준서 씨를 향해서 두 번 이렇게 뻗어서 막 이렇게 휘두르기 시작하는 잡으려고. 심장은 막 터져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있구나. 뭐야? 진짜 너무 반갑고 와 나 이제 끝났다 하는 마음으로 막 울먹이면서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준서 씨가 계속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할아버지 뒤로 슥 숨었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좀. 게다가 움직이시지도 않더래요. 뭐야? 너무 놀란 준서 씨가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딱 숙였는데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쌍꺼 귀신이네. 정확히 말하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로 피가 줄줄줄 흥건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준서 씨가 뒤로 확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 순간 왜? 저들이 너 좋다니? 독특하네. 숨이 턱 막힌 채로 주저앉아버린 준서 씨. 그 앞에는 다리 잘린 할아버지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기어오고 있고 저쪽 뒤에서는 그 맨발의 여자가 뛰어오고 있고 정말 앞뒤로 꽉 막혀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 돼버린 거야, 거예요. 이럴 때는. 아, 나 이대로 이렇게 죽는 건가? 이거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 바로 삼촌차. 아이고 걱정돼서 나왔구나. 다행이네. 아유. 다행히 삼촌차 라이트 불빛이었어요. 이 온다던 조카가 12시가 맞아, 넘어서까지 맞아. 연락도 없고 그치, 막차 오지도 않으니까 지나갔는데, 삼촌이 이 트럭을 끌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시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준서 씨를 발견을 한 거죠. 다행이다. 야, 너 준서 맞지? 야, 준서야. 삼촌차 라이트 불빛에 눈이 부셔가지고 잠깐 눈을 감았다 뜬 순간 그 할아버지랑 여자가 안 보이는 거야. 없어졌어? 분명히 내 앞에 있었는데 준서야! 아니 너 뭐 하고 있냐 여기서? 아니 왜 길바닥에 나 앉아 있어? 아니 그리고 못하면서 여기 있는 거요? 어? 준서 씨는 좀 전에 겪었던 일을 삼촌한테 모두 털어놨습니다. 얘기해야지, 무서우니까. 그런데 삼촌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삼촌이 해주셨대요. 자, 준서야. 아마 한 50년은 됐을 거요. 50년? 그 마을에 엄청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살기가 힘들어서 딸을 돈 많은 어떤 할아버지 첩으로 보내버렸단다. 삼촌 얘기로는 할아버지가 첩으로 들여온 그 젊은 여자를 노예처럼 너무 혹독하게 부렸대요. 새벽부터 물을 나르고 나무하러 가고 농사일도 내보내고 그 와중에 온갖 집안일도 다 해야 했던 옛날에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좀. 거기다가 매일매일 이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래. 때리기까지 해가지고 얼굴에는 이 멍자국이며 피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버티다가 아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지 그래.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확 쫓아오더랬다. 그렇지. 그거 그 여자가 피하려고 그러다가 도로 위에 달리고 있는데 차에 치여갖고 아이고. 그 자리에서 축사를 했디야.
그럼 그 할아버지는 따라가던 그 할아버지는 양쪽 다리가 차에 깔려서 발이 거의 잘린 채로 죽었대. 이 얘기를 듣고 소름이 확 끼쳤어. 그럼 아직까지 할아버지와 그 여자의 혼이 그 모습 그대로 떠돌아다닌다는 거고 준서 씨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잖아요. 와. 도대체 그 여자가 쫓아온 이유는 뭘까요? 인천에 사는 48살 조유정님께서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정 씨의 사촌 동생이 겪은 일인데요. 사촌 동생 분께서는 익명을 요청하셔서 편의상 경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때는 1983년 경희 씨네 가족은 경상도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 어린아이라고는 딱 3명뿐이었어요. 7살짜리 정숙이, 5살짜리 영선이, 그리고 6살이었던 경희까지. 셋 다 여자인데다가 또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사이도 엄청 좋고 또 친하고 정숙이네 집 옆에 영선이네, 영선이네 집 옆에 경희 씨네 집이 있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밥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옆집으로 달려가서 경희야 놀자 이렇게 경희를 불러댔대요. 경희 언니 놀자. 이 세 친구가 가장 즐겼던 게 바로 고무줄놀이입니다. 딱 좋다. 고무줄. 고무줄놀이 해보셨어요? 네. 해봤죠. 여자분들 많이. 두 명이 잡아주고 네. 한 명이 두 친구들은 양 끝으로 잡고 개나리 노랑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시 하나. 마을 사람들이 논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항상 이 마을에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몰려다니는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 마을 어르신들은 참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하셨대요. 그러던 그해 여름, 장마철이 되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장마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니까 매일같이 만나던 세 친구들은 온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장마가 시작된 지 딱 9일째 되는 날 거짓말처럼 비가 맑게 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엄마 이제 비 안 와. 오늘은 나가서 놀아도 되지? 그래 비 와서 물 많이 찼으니까 위험한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엄마의 허락을 받고 신이 난 경희는 아침밥을 다 먹자마자 옆집으로 달려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비도 겠겠다. 이 세 친구는 신이 나서 개구리도 구경할 겸 논두렁으로 나갔대요. 논두렁 사이를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한창 놀고 있는데 왜 농촌에는 농수로라고 해서 있죠. 논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게 네. 쭉 길을 파놓은 길이 있잖아요. 위험한데? 그 길이 모이는 위쪽에 물을 막아놓을 수 있는 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넘게 장마가 계속되니까 물이 거의 넘칠 때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비가 더 오면 수문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 미리 물을 좀 빼놔야 되겠다 싶어서 얘들아 위험하다 얼른 비켜라 물 내려간다 하고 외치셨어요. 그 말에 새 친구들은 급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논두렁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만 정수기에 운동화 한 짝이 농수로에 빠진 거예요. 신발이 벗겨졌구나. 신발. 어떡해. 언니 왜 그래? 신발 저기 빠졌어. 그때 또 정수기가 울먹거리면서 나도 신발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온다는데 그치. 어떡해. 어릴 때는 그게 네. 큰 거야.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결국 정수기는 아저씨들이 수문을 보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농수로로 뛰어내려갔어요. 언니, 정숙 언니 어디 가? 그 순간 이 농수로로 달려내려가는 정수기를 보지 못하고 어른들이 수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어떡해. 근데 장마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수문 안에 가둬져 있던 물은 맹렬한 기세로 농수로에 뛰어들었던 정수기를 덮쳤고 어떡해. 정수기는 결국 물
물길에 휩쓸려서 금세 모습을 감추고 말았어요. 어떡하나. 그날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숙이네 엄마는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정숙이네 엄마는 목 놓아 울고 계시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진정시키는 동안에 아저씨들은 물길을 따라서 온 동네를 뒤지면서 정숙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정숙아! 정숙아! 대답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몇 시간을 찾아 헤맨 끝에 정숙이를 찾은 곳은 이 물길 따라 끝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저수지였어요. 아이고. 멀리 갔네. 그 물길이 끝나는 곳에서 정숙이는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차가운 주검이 된 딸을 끌어안으면서 정숙이네 엄마는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못 간 어린 아이가 그렇게 됐으니 마을 사람들 심정이 또 어땠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물에 이렇게 휩쓸려 가던 마지막 정숙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경희는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선아! 영선아! 영선이네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무거운 마음에 잠을 설치던 영선이네 엄마가 영선이 잘 있나 살펴보러 갔는데 분명히 방으로 자러 들어갔던 영선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 갔어? 마을 사람들은 이번엔 영선이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집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던 영선이가 발견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야? 바로 정숙이가 발견됐던 그 저수지. 옆 동네. 그 위치 그대로. 뭔가 홀렸나 보네. 영선이가 익사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아, 그 밤에? 잘 자고 있던 5살짜리 애가 한밤중에 그 마을도 아니고 갑자기 옆 동네까지 떨어진 저수지에 갔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전날 이 정숙이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숙이가 영선이를 데려간 것 같아. 그럼 수군거리지. 정숙이가 영선이를 데려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경희 엄마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떡해.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힌 경희 엄마는 다음 날 결국 용하다는 무당집에 경희를 데리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 무당집 문턱을 넘기도 전에 무당이 딱 이렇게 말했대요. 죽어. 네 딸. 비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고. 아니 내 딸이 죽는다는데 제정신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 사정을 했어요. 아이고 보살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요. 울고 불고 매달렸더니 무당이 경희한테 한 가지 당부를 했대요. 대답하지 마. 절대로. 대답하지 마. 네 친구들이 와서 널 불러도 절대로. 절대 대답하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는 한쪽으로 엄마를 데려가셔서 조용히 뭔가를 말해주셨대요. 그리고 경희 엄마가 경희를 데리고 무당집을 나와서 꼭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비가 한방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까 무당이 그랬잖아요. 비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고. 사색이 돼서 엄마가 경희를 끌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빗방울은 밤이 깊어질수록 아예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이제 경희 방에 엄마랑 딸이 나란히 누워서 경희야, 불러도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알았지?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알았죠, 엄마. 이게 엄마가 등을 토닥토닥 해주니까
이 토닥이는 따스한 엄마의 손길에 잠이 들려던 그때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지 나나. 이 방문 밖에서 나직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경희 씨는 잠이 살빛 들려다 깼대요. 무슨 소리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경희야 놀자. 경희 언니 빨리 나와. 바로 이 친구들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기억하시죠? 대답하면 안 돼요. 맞아. 무당이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대답하지 말라고. 근데 이 경희는 겨우 6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어요. 대답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용서가 아니야? 용산이도 없네.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한 거예요. 친근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이 대답을 한 그 순간 갑자기 경희의 몸이 방문 쪽으로 미친 듯이 끌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막 이렇게 뭔가 밖에서 기어온 경희를 끌고 내게야 말겠다는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경희를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방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기어가려고 해도 자꾸만 몸이 방문 쪽으로 끌려갔대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어. 엄마!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비동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경희랑 엄마랑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 순간 갑자기 경희는 가슴이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 불덩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런 동안에도 경희의 귓가에는 계속 친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랑 경희야 빨리 나와. 경희 언니 놀자. 소리가 들리고 있었대요. 이 가슴팍을 쥐고 꺽꺽대면서 방문 쪽으로 질질 끌려가다가 경희가 등 뒤에 방문이 닿는 순간 기절하고 말았어요. 기절을? 예. 시간이 한참 흐르고 한참이 지난 후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경희 몸을 사정없이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딱 경희가 뜨니까 엄마가 경희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기 괜찮은 거지?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러면서 막 우셨대요. 근데 경희는 엄마가 갑자기 우니까 그 눈물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부살님, 아유 감사합니다. 천지신명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아까 정수기 언니랑 영선이가 와서 놀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못 나갔어. 그 말을 들은 엄마가 깜짝 놀라서 기어이 찾아왔구나. 걔네한테 끌려갔으면 어쩔 뻔했어. 세상에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러면서 경희가 입고 있던 런닝을 막 벗기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뭐야? 근데 아까 경희가 이 가슴 쪽에서 타오르는 듯한 뜨거운 고통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위치에 덧댄 작은 천이 하나 보였어요. 그 천을 뜯으니까 이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경희가 부적이다. 부적. 알고 보니까 그 부적이 낮에 갔던 그 무당집에서 엄마한테 준 거였어요. 이 속옷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부적을 넣은 다음에 경희한테 꼭 입히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또 기억나시죠? 한쪽 구석으로 무당이 엄마를 불러서 이야기하셨다는 또 다른 비방이 있었어요. 엄마가 이 부적을 보시고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무슨 일이지? 인형이 사라졌네. 인형은? 사실 이 무당이 알려준 비방이 지프로 인형을 만들어서 딸의 속옷을 입혀둔 다음에 그걸 방 문고리에 걸어두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인형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20년) 전 성민 씨 나이 12살 때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성민 씨 시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2003년 7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방학은 언제든 좋지만 이번 방학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골 큰이모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당시 맞벌이 부부였는데 바쁜 부모님 대신 이모가 절 돌봐주기로 한 거죠. 이모네 집은 버스가 2시간에 한 대 오는 그런 시골집이었습니다. 하얀색 새 운동화를 신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모가 사는 마을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이모와 이모부가 버선발로 반겨주셨어요. 상민아, 이모 집 찾는 거 안 힘들었어? 이모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하나도 안 어렸어 이모.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건 1살 많은 사촌 정우영이었습니다. 맞아요. 항상 그렇게 친해요. 예. 맞아요. 그 짱이에요, 친척 중에. 저희는 2년 만에 만나는 건데 형이 아파서 명절 때도 이렇게 보질 못했거든요. 아, 아프구나. 오, 방학이라고 신발도 샀어? 신고식 한번 해줘야지. 그래, 현감을 신고식 해줘야겠는데? 이제 몸이 좀 나아졌는지 예전에 장난꾸러기 형 같았습니다. 아이 얘들아 그만. 어? 성민이 방금 왔잖아. 에이 성민 신발 다 더러워졌네. 이모가 털어줄게. 별안간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낯선 할머니였는데요. 할머니는 마당 한켠에 서서 절 빤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성민아, 정우영 할머니야. 처음 뵙지? 할머니는 이모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모의 시어머니였어요. 그렇지, 그렇지.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본체만체 다시 별채로 들어가셨습니다. 똑똑하시네.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그래. 이모랑 하나만 약속할까? 이모 없을 때는 할머니랑 이야기하면 안 돼? 약속을 지키는 건 뭐 그냥 어렵지 네,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어르신들 그렇지 뭐. 저는 이모 집에서 12살 인생 최고의 촌캉스를 보냈습니다. 이모가 차려준 밥을 배불리 먹고요. 좋죠. 온종일 형과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신나게 놀았죠. 이모부는 좀 특별하게 놀아주셨는데요. 바로 보물찾기였습니다. 이모부가 나무 상자를 숨겨두면은 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신나게 뒷산을 오르는데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는 거예요. 역시 이모부가 숨겨둔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모부 너무 좋으시다. 좋은 분이네. 이모부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 해야지. 이야, 이 보물은 뭘까? 우쭐하면서 상자를 열어봤는데 작은 손톱, 부적이 덕지덕지 붙은 인형, 열면 안 되는 상자를 연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서 얼른 상자를 닫으려는 순간 안녕하세요 할머니. 별채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좀 이상하다. 아, 할머니가 언제까지? 낯익은 얼굴에 안도하기도 잠시 할머니가 왜 이 외진 산 속에 계시는 거지?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때 넌 죽을 거야. 네? 넌 죽을 거야. 넌 죽어야 돼. 할머니가 절 보며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프셔서. 순간 이모랑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랑 단둘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집에서 다시 만난 할머니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더 무서워. 제겐 관심도 없고 별채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도 산에서의 일은 금방 잊고 다시 신나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애들은 금방 까먹어요. 며칠 후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모부가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형이 아파서 밖에 자주 못 나가니까 아무래도 답답해할 형을 위해서 밤바람을 쐬려주려고 하시는 건가 했죠. 그런데 좀 이상한 드라이브였어요. 이모부,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차 안은 대화 한마디 없이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차가 왜 이래? 성민아, 내려서 차 좀 밀어볼래? 바퀴에 뭔가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내려서 한번 볼게요. 차가 멈춰선 곳은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이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부터 나왔습니다. 사방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마치 별을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 예쁘죠. 오해만 된 데가 나. 시골이니까 맞아. 이 예쁜 것들은 뭘까? 빤히 들여다보는데 이게 뭐야? 제가 본 반짝이는 건요. 칼이었습니다. 예, 칼. 뭐야 이거? 하필이면 차가 이렇게 오싹한 곳에 멈춰선 거죠.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온통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얼른 차를 밀어보려는데 뭐야 이거? 그리고 차는 점점 속도를 높여 멀어져 갔습니다. 이 무서운 산 속에 저만 남겨진 겁니다. 믿었던 이모부가. 이곳을 벗어날 방법은 하나뿐. 캄캄한 산길을 혼자 걸어 내려가는 것이었죠.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갔죠. 이젠 정신마저 혼미해질 무렵에 기적처럼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어요. 이모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다행이다. 장난치 뭐. 네. 아니, 무사해서 다행이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성민이 담력 좀 키워주려고 그랬지. 재밌었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집에 가서 얘기해. 이모,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많이 놀랬지. 근데 집에 가면 정우 형이랑도 못 놀고 이모도 못 보는데 괜찮아? 이모 섭섭한데. 오늘 밤 이모부의 장난은 너무 무서웠지만 사실 저도 형 이모랑 헤어지긴 싫었거든요. 잘해주니까. 이모 덕에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고 그래서 결국 저는 이모부의 사과를 받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천천히 차가 출발하는데 힐끗힐끗 룸밀러에 뭔가 보이더라고요. 또 뭐야? 뭐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할머니가 차 뒤에서 절 빤히 지켜보고 서 계셨거든요. 아우, 가면 또 언제 났어? 이날 밤부터였습니다. 잔병도 잘 안 치르던 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다행히 이모가 늘 제 곁에 있어 주셨는데 제가 아플 때도 악몽에 시달릴 때도 옆에서 절 지켜봐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다 깼는데
이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이모를 찾아 집안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어디선가 인기척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쫓아가 봤더니 별채. 늘 닫혀있던 별채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살며시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매일 신고 다녔던 하얀색 운동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노란색 티셔츠까지. 할머니 오시기 전에 얼른 가지고 나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별채 안으로 들어서는데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두 눈과 마주쳤어요. 까만 개. 새까만 개 머리가 댕강 잘린 채 상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잘린 채. 끔찍한 광경에 얼른 방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에 할머니가 절 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대고 계셨어요. 가장 끔찍했던 거는 개 머리를 잘라서 무슨 주술자 행위를 하면서 항상 저한테 그런 것들을 보게 했었었죠. 다른 말로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경기를 일으키거나 굉장히 몸이 아프고 막 일부러 더 쇠약하게 만드는 건가? 개머리는 뭐야? 개머리는 진짜 와. 끔찍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 밤 별채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는 이모 집 마당에서 치러졌는데요. 사돈 어른의 부고에 저희 부모님도 급하게 이모 댁으로 오셨습니다. 할머니께는 좀 죄송했지만 엄마 아빠가 제 곁에 있으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놓였어요. 이모부는 장례 내내 넋이 나가 계셨는데요. 언제부턴가 마당 한켠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레 이모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당엔 이모부와 저 둘뿐이었죠. 이모부. 네가 죽었어야지. 네가 죽었어야지. 순간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확 떠올랐어요. 넌 죽어야 돼. 넌 죽을 거야. 너가 죽었어야지. 이모부가 뭔가를 꽉 쥔 채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모부의 손에는요, 낯이 쥐어져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엽기적이야? 어느새 이모부는 바로 제 앞에 서 있었고요. 절 빤히 보면서 말했죠. 네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네가 죽으면 돼! 머리 위로 낯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눈이 계속 뱅글뱅글 도는 상태에서 딱 멈추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 그 이모부님의 얼굴이 기억이 선명히 나거든요. 그 상에 올라갔던 애 머리가 같이 겹쳐서 보였었거든요. 얼굴에 약간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다행히 전 큰 사고 없이 이모부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모부가 제게 낯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이모가 절 데리고 도망을 쳤거든요. 이모가 그래도 도와줘. 이모는
놀란 부모님에게 그동안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별채의 할머니는 신기가 있으셨다는 건데요. 상대방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방언이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신기한 분들 그래요. 그런데 이 방언이란 것이 자기도 모르게 쏟아내는 말이라서요. 참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모는 아무래도 할머니의 이런 기운이 이모부에게 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몹쓸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죠. 엄마 아빠는 당장 절 집에 데려가겠다며 짐을 챙기셨어요. 당연하지. 성민이 너무 마음고생 심했겠다. 조심히 올라가고. 이모, 그동안 감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고생했어. 저도 이모에게 안긴 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모는 저를 한 번 더 꼭 끌어안으시더라고요. 너 가면 안 되는데. 네가 죽어야 내 아들이 사는데. 제가 죽어야 정우 형이 산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그분의 어떤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어떤 방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자기 며느리하고 자식한테 간 게 아닌가. 큰이 어머니도 약간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와. 그냥 너희들이 갔었으면은 됐을 텐데 그게 아깝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할머니도 이모부도 그리고 늘 제 곁에 있었던 이모까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모 집에서의 여름방학. 제 방학의 끝은 형을 위한 재물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당시에 승구 씨는 아내와 함께 전라도로 출장 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전라도 곳곳에서 이제 일이 들어오는 바람에 식사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여보, 응? 안 졸려? 괜찮아? 괜찮아. 근데 배가 너무 고픈데? 그러게. 도착하기 전에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그날도 이제 해가 지도록 아침 한 끼밖에 먹질 못해서 배가 너무 고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들어선 길이 시골에 가면 왜 외길로 쭉 뚫려서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고 굉장히 한적한 도로 있잖아요. 식당은커녕 주택가 불빛도 막 보일락 말락한 그런 길이어서 이야, 이거 밥 먹을 데가 있을까? 그냥 식당 보이면 아무 데나 들어갈까? 그래, 그러자. 뭐라도 보이면 음식 종류를 가리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먹자. 걸리면 먹자. 네. 그렇게 깜깜한 외길 위를 쭉 달리면서 두리번 식당을 찾던 바로 그때 뭐야? 뭔 소리야? 뭐 나타나? 당신 왜 그래? 앞에. 앞에? 잠깐 있어봐. 혹시 뭐 동물이라도 친 건가 싶어서 승구 씨가 차에 내려서 범퍼 쪽을 이렇게 살펴본 거죠. 여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일단 할머니가 달려든 것 같았는데. 할머니? 뭐지? 근데 미경 씨 말로는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안개가 짙어서 잘못 봤나? 그럴 수도 있어. 그때 뭐야? 아이고 이런 야밤에 왜 상인 소리가? 여보, 별거 없어. 빨리 타. 얼른 가자. 아, 여기 너무 으스스해.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이 깜깜한 2차선 시골길을 자동차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있으려나? 그러게. 얼마나 갔을까요? 저 멀리 조그마한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거 뭐지? 저 불빛 있는데? 식당인가? 그런 거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고즈넉한 한옥이 한 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옥 바로 입구에 조선관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선관? 한옥에 가게 이름만 봐서는 한식당인가 싶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더 가봤자 식당 찾기도 힘들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얼른 밥부터 먹자. 두 사람은 차에서 서둘러서 내렸습니다. 구두에 흙 다 묻었네. 이거 뭐야? 진짜 짜증나. 여보, 좀 짜증이 났지만 가자. 승구 씨와 미경 씨는 일단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 이제 밥 좀 먹나 보다 하면서 식당 문 열고 들어섰는데 가게 안이 살짝 뿌옇다라는 생각과 함께 끝에서 뭔가 쾌쾌한 향내가 훅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승구 씨는 향냄새보다도 가게 내부의 모습이 좀 당황스러웠대요. 이게 밖에서 봤던 한옥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게 테이블 3-4개가 겨우 들어갈 만큼 작은 사이즈였고요. 생각보다 내부의 집기들이 엄청 낡은 거예요. 노포네. 일단 저기 앉자. 거기다가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딱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바닥에서 마른 고추 꼭지를 이렇게 따고 계셨고 한 분은 카운터 앞에 그냥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손님이 왔는데도 반가운 표정은커녕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그냥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잘못 온 것 같지? 간단히 먹고 나가자. 그렇다고 그냥 나가기엔 또 배가 너무 고파서 얼른 배나 채우고 나가자 싶어서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딱 봐도 요리를 시켰다가 망할 것 같아서 여기 삼겹살 2인분이랑 밥 2개 주세요. 미경 씨는 그 실패 확률이 그나마 적은 삼겹살을 주문한 거죠. 뭐 먹으면 되니까. 그러자 고추를 다듬던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카트로 반찬을 먼저 이렇게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승구 씨가 가만히 차려지는 이 반찬들을 보고 있으려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냥 보통은 전라도 가면 10,000원짜리만 시켜도 일단 상다리 부러지죠. 반찬이 딱 기본적으로 푸짐하게 나오고 이게 갖다 준 반찬 보니까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같은 나물 반찬이 끝인 거예요. 거기다가 같이 나온 공깃밥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보면 떨어질 정도로 찰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워낙 시골이고 또 주인 어르신들이 또 연배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승구 씨와 미경 씨 모두 말없이 참고 있는데 삼겹살이 나온 거죠. 고기만 있으면 되지.
삼겹살은 괜찮겠지. 나를 기대를 했던 두 사람은 이게 웬걸 허해가지고 그릇 아래로 또 색깔의 핏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우, 나가야 돼. 아우, 못 나가야 먹지. 돼. 못 먹어. 나가야 돼. 여보, 고기가 좀 오래된 것 같지? 그러게. 저기 사장님, 이거 상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저기요. 아주머니는 대꾸도 없이 들어가 버리시고 됐어. 카운터에 있는 아주머니도 그냥 멍하게 그냥 초점 없는 눈으로 이렇게 바깥만 쳐다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고기를 일단 불판 위에 올렸대요. 근데 보통 삼겹살 불판에 올리면 기름기가 있어서 치 하면서 이렇게 지글지글거리면서 익잖아요. 근데 이건 물에 담가 놓았던 삼겹살 마냥 아무리 기다려도 익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먹을 순 있나 생각하던 그때 왜? 아, 이거 뭐야 이거? 맛이 이상해? 상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미경 씨는 얼른 도라지를 들어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신냄새가 가득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시금치, 고사리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도 아니고. 아 저기요. 여보, 됐어. 하지 마. 어떤 일인지 또 승부 씨가 또 한 번 아내를 말리는 거예요. 사장님, 이 콜라 한 병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았으면 승구 씨가 더 화를 냈을 텐데 오늘따라 미경 씨를 달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머니가 냉장고에서 꺼낸 콜라를 가져다 주자 배가 고팠던 승구 씨는 바로 콜라를 따서 목을 축이는데 왜? 콜라도 이상해? 아, 이건 또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최악의 식당이네. 가자. 두 사람은 그냥 입맛이 떨어져서 그냥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산이요. 근데 카운터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계산이요. 카드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보, 내가 할게. 삼겹살 2인분이라 밥, 콜라 해서. 아주머니를 봤더니 아우 정말 힘들게 사셨나 싶을 정도로 피부도 푸석푸석해 보이고 창백하더라고요. 아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한 건가 싶었던 승구 씨는 형편없는 식사는 뒷전이고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얼른 현금을 꺼내줬던 거죠. 잔돈은 괜찮습니다. 승구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잔돈도 안 받겠다 하시고 그냥 그 길로 미경 씨와 함께 가게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당신 무슨 일이야? 오늘따라 성질도 안 내고 참으라고만 하고. 아이, 어르신들이 하는데 좀 딱해 보이잖아. 얼른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찝찝한 기분을 가진 채 10분 정도를 더 달려서 마지막 일터를 찾아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까 오랜만에 본 지인이 이 부부를 또 반겨주더라고요. 웜에 아이고. 오느라 겁나게 고생해 버렸어. 밥들은 묵었는가? 아니 여기 오는 길에 그 조성관 있잖아요. 거기 장사 잘 돼요? 초선관? 초선관이 뭐대? 아니, 그 한옥으로 된 식당이 여기 있잖아요. 아따, 이 짝길로는 식당이 한 개도 없는디. 저희들이 왔던 그 길에는 식당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와, 어디 간 거야? 뭐야? 그래서 부부는 식당의 외관과 이름, 그 위치를 열심히 설명했대요. 근데 지인의 말로는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임실에서 살았던 토박이라 이 주변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없거든요.
당신 구두랑 이 흙도 이렇게. 근데 두 사람의 신발은 식당 주차장에서 묻었던 흙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말 이상한 거죠. 와, 대박이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어제 식당에 있던 자리로 차를 몰고 한번 가봤어요. 와, 대단하시다. 행사장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쯤이었는데. 그치? 왜 안 보이지? 길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바로 여기 딱. 아니 이게 무슨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인지. 여기 맞잖아. 어머,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그 어디에도 어제 봤던 한옥과 주차장은 전혀 보이지 않더래요. 없는 거예요. 식당이 아무리 봐도 그냥 얼마나 무서워. 정말 와 이게 정말 있는 사실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서로. 확인하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봤어? 이거 봤어? 반찬은 어땠어? 이거 너무 똑같이 다 본 거예요. 똑같이 본 거죠. 말하면 할수록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그렇지. 똑같이 봤는데 도대체 와. 식당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있다 왔을까? 어디 갔다 오신 거야? 아니 도대체 그럼 어디서 한 시간을 뭐 하고 있다 왔을까 우리 둘이. 그때가 제일 놀랐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확인할 때 내가 혼자 본 거 같았으면 그렇게 안 놀랐을 건데. 야, 이거 와, 엄청난 경험을 하셨네요. 이제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두 사람은 과거에 무속 일을 했던 지인을 만났는데 그날 찾아갔던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그 식당이 어땠는데요? 아, 말도 마요. 그 아주머니 둘 다 얼굴은 창백해가지고 말은 또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반찬이고 밥이고 다 상해가지고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나왔어요. 혹시 나물 반찬 나왔어요? 고사리나 도라지 같은 거. 네, 맞아요. 에휴, 돈 벌려고 나온 귀신들이네. 네? 귀신이요? 돈 없는 귀신들이 저승 갈 때 쓸 노잣돈 벌어간 거예요. 우와. 와, 진짜 무서워. 아이고, 노잣돈 달라고 나타난 거네. 돈 주길 잘했어. 돈 안 줬으면은 아마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 거야. 무서워. 그래서 이제 가만히 맞춰보니까 접시를 내려놓고 하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하나 안 났어요. 반찬이 다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 빨간색은 하나도 없어. 제사 음식 같은, 그러니까는 빨간 색깔이 없었고 그분하고 우리하고 눈을 아이 컨택을 하나도 안 한 거야. 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운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기인 게 맞아. 돌아가셨는데 그 노잣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제 이전에도 그 길은 행사 다니시면서 자주 오갔던 길이래요. 그 식당을 봤던 건 그날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식당에 있던 길을 여러 번 오갔지만 그 이후로 식당을 한 번도 못 봤대요.